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잠시 잊고 있었으나 사실 국제 정세에 있어서 또 트럼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네. 그 이슈 중에 하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죠. 네. 요즘 어떻게 돼 있나 저희가 잠깐 뉴스를 좀 한참 못 봤잖아요. 그쵸. 네, 네. 그거 한번 좀 짚어보면서 전체적인 국제 정세 변화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전 한국국방연구원의 명예 연구위원이시고 금호공대 진재일 초빙 교수님 모셔서 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저희 뉴스가 요즘 한참 못 봐갖고 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진짜? 예, 전쟁은 그냥 계속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고요. 패고 있어요. 예, 뭐 오래됐습니다. 전쟁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그 결정이 됐고 전투만 남은 상황인데 국경선도 계속 바뀌어요, 아니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보다 많이 바뀌고 있죠. 러시아에 유리한 쪽으로, 러시아가 넓어지는 쪽으로. 예, 지금 총 7개 주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4개 주를 요구하고 있고 네. 공식 인정해라고 협상 조건을 요구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수미주, 하르키프주 그리고 최근에는 드네프로주까지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뭐- 희생만 계속되고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뭐 나토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 혹은 뭐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어떻게 뭐 지원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게 이제 다 동이 났습니다. 동이 났어요? 예, 다 동이 났고 이미 이게 이제 대리전인 것은 오랫동안 감추다가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이제 대리전인 게 공식적으로 그 내러티브가 되었고요. 그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나토와 네. 러시아 간의 군비 경쟁에서 나토가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그 패배한 것을 네. 그 드러내기가 되게 힘든 거죠. 전력을 다해서 던졌는데 그냥 러시아한테 그냥 패배한 것이죠. 그래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 서방의 자존심도 있고 특히 네. 미국의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약간 모양을 이렇게 갖춘다고 보면 됩니다. 그 나토가 군비 경쟁에서 패배하다 보니까 그럼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가 나토한테 무기를 팔게. 니네가 알아서 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도록 해. 요게 최근에 나온 뉴스였었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 맥락이에요? 이미 그 나토라 그러면 미국과 이제 서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데 그 미국이 기여도가 훨씬 많았습니다. 무기나 금액은 거의 비슷한 정도로 한 45도 55로 미국이 많이 지원했지만은 네. 어떤 해는 그 유럽이 조금 많이 지원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정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미국이 그 키홀 위성 가장 세계에서 그 뛰어난 위성 110개 정도를 돌리면서 네. 계속 그걸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가서 지시대로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모든 작전을 한 게 아니고 네. 우리도 한미연합을 하면 우리가 가진 게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미국이 지원해 주는 거 있고 같이 합했는데 우크라이나 자기 자산이 거의 없어요. 정보 자산이 거의 다 미국 거고 나토 이제 유럽계 몇 개 있어요. 그 독일, 프랑스, 영국 위성이 몇 개 있는데 네. 그 합쳐봐야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위성 정보만 꺼도 해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통신망은 백본 통신망은 스타링크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고 있고 장비가 오가고 있지만 그걸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실상 미국이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걸 끊으면 바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패배를 인정하기 되게 힘들고 특히 이제 2021년에 네. 이제 아프간전을 20년 동안 하다가 철수했지 않습니까? 네. 철수를 잘못하면서 굉장히 창피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는 그걸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좀 좋은 모습으로 하려고 하는데 뭐 그래서 광물 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손해는 보지 않겠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기를 줄 테니까 이제 나토에서 사서 이제 유럽에서 사서 돈을 내라 뭐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이제 현재 생산 능력은 서방에서는 그나마 미국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유럽에서는 자기 방위 산업을 이참에
건설해야 되니까 미국을 좀 안 받겠다는 식이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개발하겠다는 식인데 어쨌든 그 싸움에서는 지금 나토가 좀 밀리고 있죠. 네. 그래서 미국이 좀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반발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아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러면 더 이상 국민의 희생을 막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그냥 명분처럼 야, 우리의 땅을 뭐 단 1cm도 내줄 수 없다 이러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싸우자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쟁이 이미 끝났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제 전투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서로 피곤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자기가 전쟁의 주인이 아니에요. 전쟁은 이게 미국과 특히 미국이 대부분 한 겁니다. MI6하고 CIA가 이제 기획을 하고 네. 그 미국의 이제 유럽 사령부에서 사실상 지원을 해준 거예요. 해준 거예요. 네. 이렇게 시킨 애들 대부분 하고 그걸 이제 3월 말에 뉴욕타임즈 기사를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자세히 보면은 미국의 대리전이 아니고 미국이 직접 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우크라이나 장군을 영국 국방부 장관이 해임을 시키라고 요구도 하고 그랬어요. 인사권까지 관여한 정도죠. 그래서 거기 사실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네. 처음에는 이야기 안 하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뉴욕타임즈도 이제 출구 전략으로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네. 그 기사만 읽어봐도 이게 어떻게 들어간지 금방 알 수 있고 제가 블로그에 그걸 다 번역해가지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미국은 이 전쟁을 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네.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한데 이제 미국은 직접 전쟁을 해가 여러 군데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네. 월남전부터 그러니까 대리전을 택한 거죠.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대리전을 택했고 이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러시아를 바로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고 전쟁을 계속 끌면은 러시아 경제가 무너진다. 네. 경제가 무너지면 러시아의 이제 정권이 국민들의 뭐 소요나 반대나 이런 걸로 푸틴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러시아를 뭐 여러 조각으로 분할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성령으로 다스린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려고 했다고요? 미국과 서방이 특히 이제 영국이 이거를 사실은 계속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200년 동안 바뀌지 않은 테마거든요. 네. 그 그레이트 게임부터 시작해 계속하고 있는 것이 영국이 주로 때리는 게 러시아하고 이제 중동을 때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국에서도 이 우크라이나전이 영국의 대리전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도 그 영국의 대리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영국의 보수 당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비밀로 하던 것이 네.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드러난 거죠. 근데 그게 미국과 영국의 대리전이라는 걸 러시아가 당연히 모르지 않을 텐데. 당연히 알고 있죠. 예. 그러면 그냥 뭐 대충 할 수가 없고 뭐 만약에 극단의 경우에는 최후의 무기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치면? 그렇죠. 그걸 이제 에스컬레이션 도미넌스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계속 그 레드라인을 어기면서 계속 이제 극단적인 무기를 쓰는데 네. 그 에스컬레이션 도미넌스에서도 러시아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가진 게 핵밖에 없고요. 네. 여기는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잔뜩 있어요. 러시아에? 예. 그러니까 핵 같은 걸 쓰면은 막장이 나지 않습니까? 네. 핵을 쓰지 않고도 재래식 무기로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보여줘 버렸죠. 그리고 실제로 핵무기도 핵탄두는 러시아가 조금 많고 거의 비슷한 숫자로 가지고 있는데 네. 핵무기의 그 투발 수단의 성능은 거의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극초음속 미사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미국이 천조국이고 돈을 하도 많이 쓰니까 이제 미국이 당연히 1등이고 러시아는 저 미국의 한 3분의 1좀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 번 강조해가지고 욕만 먹었는데요. 비교해 보면은 미국이 방위 산업이 굉장히 부패 구조이고 그리고 그 미국은 민간 기업이 엄청 활발하거든요. 네. 창의성이나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사실은 빅테크가 다 미국이 이끌어가는 것이죠. 네, 네. 유럽은 디지털 식민지가 돼 있고 우리 같은 데는 조금 버티고 있고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의 강력한 라이벌이고 이런 정도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 민간의 창의성을 방산업체에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방산업체는 미국의 민간업체하고 미국의 방산업체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경쟁도 안 되고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기술도 그 국방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소위 말해서 안전한 게 하는 거예요. 몇 프로 남기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로비 같은 걸 해서 F-35 같은 경우는 50개 주에서 다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제조가요? 제조가 50개. 그러니까 여러 파트들 이런 걸 부품들의 제조가 항공기 부품이 300만 개, 400만 개 되니까 그걸 이제 그 여러 군데 조금씩 나눠서 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예산안 밀면은 모든 의원들이 자기 주에 일자리가 관계되니까 오케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게 뭐 다 공개된 비밀이에요. 그거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지나가니까 이제 모르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도 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건 경제력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경쟁력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GDP 같은 생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은 금융이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조 생산은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압도하고 넘치지만은 금융에서 미국한테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로 제조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약간 이 하이테크로 가거나 금융으로 가면은 우리가 사실상 미국에 좀 지배당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시장을 도미넌스를 그 사람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벌지만은 그래서 이제 경제력이나 이런 것은 그 금융으로 하면 되게 많지만 실제로 생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철강 생산, 전력 생산 이런 하드 생산으로 가면 미국은 별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산으로 가고 하면은 되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도 여기 커피 한 잔 마셔도 스타벅스에서 마시면 한 돈 많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뭐 탔으면 뭐 1,000원에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경제라고 할 때는 그거에 가지는 가치, 거기서 여러 가지 이걸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훨씬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은 맞는데 이제 이거는 교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에 가져낸 거고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비유를 하냐면 우리가 덤벨 2kg짜리 드는 거 인터넷에 가면은 한 1, 2만 원이면 사거든요. 근데 그 어디죠? 우리 유명한 헬스장이 아니요, 그 우리 명품 만드는 거기서 나온 거는 뭐 3,000불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맛있게 해가지고 그 이제 효과는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그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교한 기술이 들어가죠. 그렇지만은 효과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효과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걸 사고 싶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그 가치가 들어가죠. 안에 있는 포장이나 정교나 제조 이런 게 들어가지만은 이제 주로 이제 우리 효과로 따지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교함하고 이펙티브하고 소피스케이티드하고 이펙티브가 좀 다른 겁니다. 사실 러시아는 경제 금융 제재도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그 약화시키려고 했던 건데 뭐 제조 시설은 미국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그런 금융 제재를 받으면서도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러시아는 이제 빚이 없는 나라예요. 빚이 없고 주로 수출을 하고 러시아의 산업 구조는 보면은 그냥 그 자원을 파는 구조인데 근데 크게 나눠서 이제 그 소련 시절부터 나온 이제 방위 산업 구조가 있어요. 그 국가가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민간 산업이 있는데 민간 산업은 서방에 대해서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되면서 개방을 하면서 민간은 뭐 햄버거까지도 다 밖에서 들어왔어요. 다 들어오고 거기에 창의성도 없고 별로 약하고 근데 그 방위 산업은 계속 이제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면 이제 거기 거의 공무원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계속 있었는데 우리가 민간 산업을 보면은 우리가 뭐 현대자동차도 들어가고 삼성도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되게 약한 경제처럼 보이는데 방위 산업은 엄청 튼튼하죠. 그래서 방위 산업의 생산 능력에 이제 나토 전체가 합친 것보다 4분의 1밖에 나토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때리는 거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막 700발씩 이렇게 미사일하고 드론을 때리거든요, 우크라이나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공 체계가 패트리어트 같은 건데, 패트리어트
연간 생산량이 600발에서 700발 정도 돼요. 아, 600발 연간. 네. 연간 생산. 근데 하나 날라오면 그걸 제대로 막으려면 2발에서 4발을 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몇 개가 하루 만에 다 쓸 수 있는 거 1년 생산해봐야 전 세계 걸. 그러니까 이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 폭격을 맞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러시아는 뭐 언제까지 뭐 우크라이나 땅 전체 점령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처음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요? 예. 그걸 자꾸 이상하게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가 이제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먹고 나면 폴란드도 오고 독일도 오고 프랑스도 오고 심지어 스페인까지 갈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우크라이나가 완전 나토처럼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싫은 거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 사실상 러시아 주민들에 대한 좀 뭐 폭력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하지 마라. 그게 원래 목적 아니었어요? 그거였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영토에 욕심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유럽에는 아무 먹을 게 없어요. 자원은 다 러시아에 있거든요. 네. 러시아에 있는데 유럽에 가서 유럽은 자원이 없으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자원 약탈하는 게 그게 소위 식민주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300~400년 길게는 500년까지 가가지고 유럽의 부가 그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어째 보면 약탈적 지금도 사헬 지역에 가면 프랑스가 굉장히 약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부가가치가 있은 거고 영국은 전 세계 4분의 1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그 재정적으로 압박을 느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이제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벌었죠. 국민들은 네. 좀 뭐 가난했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세운 거기 때문에 자원은 전부 다 러시아에 있으니까 항상 프랑스건 뭐 나폴레옹이건 아니면은 뭐 히틀러건 다 러시아로 쳐들어갔지 러시아가 쳐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테마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러시아는 왜?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제 분쟁을 일으켰거든요. 소로스 펀드 같은 게 옛날에 들어가 가지고 안에 이제 인플루언서들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영국에서 이렇게 다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국 같은 나라는 사실 제조업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네. 금융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원을 가지면 그걸 발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제조업 국가는 그 러시아가 뭐 이렇게 탐나도 쳐들어갈 필요가 별로 없는 게 그 재료는 네. 입력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예. 우리 제조업 경쟁력은 이 프로세스를 잘하고 그 디자인을 잘해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원의 공급망만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사가지고 더 경쟁 있게 만들어가 팔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금융은 다르죠. 금융은 담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네. 콜레테럴 때문에 노리는 거죠. 그리고 금융이 항상 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맨 처음에는 방어적 목적으로 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이제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서 이제 2022년 이제 2월 24일 날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가지고 3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이틀 만에 협상을 시작했어요. 협상을 시작해 처음에는 벨라루스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터키에서 옮겨가지고 3, 4월 동안 협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협상을 하면서 키예프에 왔던 부대도 좀 철수하고 이러고 협상을 나토에서 반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하겠다 그러는데 나토에서 반대하니까 젤렌스키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제 철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스탄불 커뮤니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협상이 거의 한 70~80% 다 된 상태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에 와가지고 전쟁해라. 우리가 대해줄게. 이렇게가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영토가 탐났으면은 네. 협상을 처음부터 안 했겠죠. 무슨 핑계를 들어가 계속 공격하지 그걸 왜 협상을 했겠어요. 이틀 만에 바로 협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젠다가 뭔가 하니까 돈바스 지역에 있는 네. 러시아계를 계속 괴롭히니까 그걸 하지 마라. 그걸 하기 위해서 민스크 1, 민스크 2 협정을 계속 맺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지키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고 나중에는 메르켈이 나중에 그거 지키려고 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군이 약해가 키워주려고 협상을 한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러시아는 서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믿지 않죠. 지금 트럼프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게 저게
하고 나서 우리를 속이려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 나토 32개국과 상대로 싸우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나토가 정식으로 참전 안 했지만 만약에 나토가 들어오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전쟁을 이렇게 도하이만 모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안전하게 오래 끌더라도 계속해서 지금도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전투하다가 어디에서 많이 깨지면은 네. 약점을 보고 나토가 확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러시아는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자기 편이 하나도 없거든요. 중국, 이란, 뭐 북한이라는데 그 중국은 전쟁에 도움되는 게 아니고 이제 물자를 도와주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중국은 이 러시아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자기란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러시아가 안 무너지게 그 공급망을 지원하는 것이고 네. 그 외에는 사실은 군사적인 게 뭐 도움되는 게 없거든요. 뭐 북한이나 이란이 자기 나라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원정가가 도와줄 만큼의 어떤 네. 그런 군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막 지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천천히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계속 이걸 소위 말해서 입지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레드라인을 하나씩 옮기는 거예요. 조금씩 뭐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브람스 탱크를 넣는다든지 조금 이렇게 최신 무기도 한번 넣어줘보고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그거 물고 이렇게 확 덤비게 그러면 네. 전쟁을 하게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거고 러시아는 그 조금 열받지만 좀 참고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나토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는 거네요. 거기는 없죠. 왜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거의 그 뭐 감사 의견 이런 게 거절돼가 엉망이에요. 예. 그런데 상장 폐지가 돼버리면 본전 찾을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뭐 구조조정을 하든 뭘 하든 워크아웃을 하든 뭘 해가지고 나중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랑 없어지는 거랑 다른 거죠. 예를 들어 푸틴이 죽을 수도 있고 네. 하다 보면 무슨 사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걸 잘 매니지하지 않고 약간 뭔가 하나 입지를 잘못하면은 네.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국으로 보시면은 사실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되든 뭐 아주 바닥을 기든 주가가 바닥을 기든 일단 상태만은 막아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가고 이어나가고 있는 하죠. 거군요. 지금 그리고 이제 네. 유럽에서는 2035년까지 투자를 해서 러시아랑 전쟁 준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5년까지요? 예, 2035년까지 지금 2030 계속 이제 그 GDP 5%를 투자하기로 네네. 하고 계속해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아우디나 뭐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이 네. 군수업체로 돌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럽의 그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을 알고 있는 러시아 둘이 그러니까 유럽이 뜻대로 완전 러시아가 그냥 해체되거나 뭐 이 상태 되지 않는 이상은 전쟁 안 끝나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이게 이제 유럽도 민심하고 너무 이반돼 있거든요. 네. 정치 지도자들은 대부분 그러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반대를 많이 하니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유럽 선거회가 최근에 우파들이 굉장히 많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파들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EU 같은 이런 그 집단 안보 체제나 EU 같은 그 집단 이런 것보다 우리 주권을 지키자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계속 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돈 멋대로 쓰고 전쟁하고 하는 게 여기도 쉽지는 않죠. 이것도 이제 확실한 게 아니고 여기도 막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근데 결국은 50일 시한 주고 그 전까지 안 하면 러시아 너희 관세 때릴 거고 이것도 별 의미 없는 겁니까? 그 별 의미 없습니다. 50일 예를 들어서 관세 때리는 그 관세가 뭐 러시아한테 100% 관세 때리잖아요. 네. 러시아가 미국한테 파는 게 뭐 몇 조 되지도 않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주로 그 케미칼들 네네. 그러니까 비료 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파는 게 디젤류를 팔아요. 디젤류? 예, 디젤 없으면 미국 미국이 육상 그 소위 18휠즈로 계속 돌리지 않습니까? 네. 그 뭐 미국 망하는 거죠. 그럼 우라늄 팔아요. 우라늄 없으면 원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100% 관세 매기면은 미국에서 그걸 다 서해죠. 그럼 미국의 운송비만 올라가는 거죠. 전력비만 올라가고 그래서 그 불가능하고 뭐 중국한테 때리고 인도한테 때리겠다는데 그게 그 나라를 벌써 그런 거 맞았고 중국하고 한번 관세했다가 결국은 미국이 손들었잖아요. 그게 뭐 500% 때려보면 뭐 하겠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트럼프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면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국내용일 가능성이 많아요. 마가 세력들한테 지금 뭐 앱스타인 일도 터지고 하니까 나가가지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조치들이 뭐 그건지 아닌지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조치들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치를 하고 있고 9월 2일 날 이제 끝나거든요. 50일이. 네. 그럼 그때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치는데 그 부담이 트럼프한테 다 들어와 있어요. 러시아는 뭐 중국이나 인도는 신경도 안 쓰거든요. 네네네네. 진짜 9월 1일이 어떻게 될지 9월 2일 날 때 그 전에 뭔가 회피 이동을 하겠죠. 분명 뭔가 이렇게 성과로 포장하면서 이걸 이제 뭐 다음 단계를 가든가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진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 자,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아마 기존에 뭐 언론들 많이 나왔던 그 시각과는 조금 다른 시각과 해석을 좀 해주고 계시니까 또 우리가 이런 다양한 시각으로 보면서 좀 입체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재밌는데 저녁에 한번 따로 모셔서 이야기 좀 더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감사하죠. 아침은 또 장기 시작해갖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조만간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도 인사드리고 오프닝 벨 라이브로 마이크를 넘겨야 되는데 아주 즐거운 소식, 푸틴에게도 즐거운 소식입니다. 뭘까요? 하이모 무료 체험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25년 하이모 무료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 하이모 가발 착용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한 달간 진행하는 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른 만약에 내가 좀 탈모가 좀 심해서 더 뭐 심거나 아니면 뭐 약 먹는 걸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하이모 선택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푸틴이 하이모 이거 참여를 하면 전쟁이 끝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 자, 그러면 푸틴에게도 10년 젊게 하이모 추천해 드리고요.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